제가 이제 뭐 좀 좋게 얘기를 하니까 좀 전망이 올해 전망치고는 저처럼 이렇게 따뜻하게 전망하는 사람도 별로 없잖아요. 그죠? 그냥 올해는 다 죽는다였다가 아니면은 상반기 힘들고 하반기에 좀 할 것 같다 뭐 이런 식으로 했는데 저는 뭐 상반기가 더 좋다. 그리고 생각보다 물가 빨리 빠질 수 있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니까 그러면 본쌤은 올해 23년 올해 연준이 금리를 인하를 할 거라고 생각하시나요? 라고 질문하실 수 있겠죠. 긍정론 좀 좋게 보니까. 그러니까 뭐 좋게 본다는 게 절대적으로 좋게 보는 게 아니라 상대적으로 남들이 워낙 안 좋게 보니까. 어찌됐든 이제 긍정론이니까 인하를 생각하느냐? 저는 뭐 인하 사이클이 있고요. 그러니까 인하를 시작해가지고 계속 인하를 해나가는 게 인하 사이클의 시작이고, 만약에 문제가 생겨서 살짝 하나 미세 조정하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쭉 올렸다가 한 칸 미루고 이런 거 보험성 금리 인하의 가능성은 좀 있다고 봐요. 한 번이나 그러니까 94년 이게 급격하게 올렸다가 한번 그렇게 미세 조정한 적이 있거든요. 그거 한 번의 가능성 굉장히 좀 있고, 근데 두 번 이상은 조금 김칫국의 느낌이 나고요. 그리고 금리 인하가 연속되는 사이클은 올해는 없다. 올해는 없을 거예요. 보험성 금리라도 연속 두 번 안 해줄 거다. 그러니까 이제 한번 예를 들어 9월에 한 번 하면 한 12월이나 돼서 한 번 더 한다든지 뭐 그 정도. 그러니까 이제 물을 빼주는 게 아니고 이제 뭐 코에 물이 들어가니까 요만큼만 빼주는 거. 이런 식으로 말 그대로 보험성으로. 이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뭐 금리 인하는 한 뭐 연준의 보수적인 물가 전망에 의해서도 거의 다 때려잡은 24년 한 2분기 정도 돼야 뭐 인하를 이제 본격적으로 할 수 있는 시기가 되지 않겠나 라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일단 여러분들이 연준이라면, 그러니까 그 지피지기면 백진백승이라고. 근데 물론 지피지기가 쉽지 않아서 그렇지. 자, 그러면 우리가 연준이고 연준 이사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자, 금융위기 이후로 금융위기가 정말 정말 당시에는 미국이 만들어 놓은 전 세계 현대 자본주의가 박살난 줄 알았던 금융위기 이후로 그 충격이 너무 컸기 때문에 이걸 벗어나기 위해서 소위 말해 좀 변칙적인, 그러니까 그런 거 있잖아요. 그 암 말기 환자가 개 구충제를 먹어본다든지, 뭐 어차피 죽을 건데 죽기밖에 더 하겠어, 약간 이런 느낌으로. 이제 그건 이제 워낙에 힘들고 뭐라도 해야 되니까 한 건데, 지구와 보니까 양적 완화가 됐던 뭐 아니면 마이너스 금리가 됐던 이제 좀 극단적인 완화책들에 대해서 회의감이 생긴 거예요. 왜? 그랬다가 인플레가 터지니까 모든 게 물거품이 되잖아요. 그럼 다음에 또 만약에 경기 침체가 오면 또 뭐 양적 완화 또 하고 그러면 또 인플레 안 봐도 비디오죠. 또 게다가 인플레이션이라는 건 굉장히,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하면 자기 예언적 성격이 있잖아요. 연준이 금리 인하를 시작하고 심지어 양적 완화를 다시 시작하네. 그러면 이제 인플레이션이 오겠구나라고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거기에 맞춰서 움직이면 인플레이션이 온단 말이에요. 그죠? 왜? 인플레이션이 올 거라고 생각을 하면 지금 안 사도 될 걸 미리 땡겨서 사고 인플레이션에 유리한 자산에 베팅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그게 마치 주문처럼 이렇게 이어져서 자기 실현적 예언이 된다. 그러면 연준 입장에서는 이거는 극단적인 처방이다. 그때는 극단적이기도 했고, 근데 이제 처방을 했는데 당장에 인플레가 안 나와가지고 해도 되는가 보다 했다가 이제 이 난리를 친 거잖아요. 그럼 결론은 뭐겠습니까? 정말 웬만하면 양적 완화나 마이너스 금리 같은 거, 미국은 한 적은 없지만 마이너스 금리 같은 거를 안 할 수 있게 좀 이렇게 경기 침체를 피해가는 방법이 뭐가 있겠냐는 걸 고민을 해야 되겠죠. 근데 지금 당장은 방법이 없잖아. 그러면 유일한 방법이 뭡니까? 원래 하던 게 뭐예요? 금리 인하죠. 근데 금리 인하를 하려면 뭘 해야 됩니까? 화를 쏠려면 뭘 해야 돼요? 땡겨야지. 올려놔야 낮출 수 있을 거 아니에요. 코로나 때 양적 완화를 왜 그렇게 빨리 했어? 왜 그렇게 빨리 했어요? 금리가 뭐
일단 뭐 1.75라서 뭐 낮춰봐야 뭐 별 그게 없어서 실질적인 마이너스 금리를 우회해서 만든 게 그거였잖아요. 그러니 그 이런 부작용을 겪었으니 다음에 경기 침체가 왔을 때는 금리 인하만으로 시장에 부양 효과를 줄 정도로 금리를 올려놓자라는 생각을 하는 게 정상적 아니겠습니까? 연준도 장사 하루 이틀 하는 거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럼 제가 이게 연준의 금리입니다. 여기가 연준의 금리고 여기 이런 식으로 튀어나온 게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 구간이에요. 지금 이제 미국의 공식적인 경기 침체 구간은 10번이 있는데 이 데이터는 여기 제가 캡처하는 데 6개밖에 안 나와가지고 일단 캡처는 이렇게 했습니다만 10번이 있었고요. 10번이 있었고 그때마다 경기 침체가 오니까 어떻게 해요? 금리를 낮춰가지고 경기 부양을 하죠. 그렇죠. 자, 그러면 근데 문제는 절대 레벨이 점점 내려와서 낮추기가 힘드니까 요 밑에는 어떻게 돼? 양적 완화라는 걸 해서 사실상 요만큼 낮춘 효과를 만들어 왔다는 겁니다. 그죠? 근데 10번 동안 있었던 거를 보니까 가장 덜 낮췄을 때 경기 침체가 왔는데 금리를 가장 그나마 제일 작게 낮춰 넘어간 케이스가 250bp, 그러니까 2.5%. 그리고 제일 많이 낮췄을 때 10%까지 낮췄어요. 10%까지. 그러니까 평균으로 치면 이거를 다 합쳐가지고 나누기 10 하면 일단은 연준은 경기 침체가 오면 한 5% 정도 낮추더라. 정확히는 5.2%예요. 그러면 이게 재미죠. 5.2%? 5.2%. 지금 연준 점도표의 터미널 레이트가 5.1이잖아. 왜 5.1일까? 왜? 지금까지 경기 침체가 오면 평균 5.2%를 낮췄기 때문에 물론 뭐 평균이니까 더 낮출 때도 있고 덜 낮출 때도 있지만 5.2보다 더 많이 낮춘 적은 4번밖에 없어요. 더 많이 낮춘 적 4번밖에 없으니까 5나 5.1 정도만 유지하고 있으면 이때까지 그 미국이 겪은 경기 침체 중에서 6번 정도는 금리 인하로 다 이겨냈다는 거예요. 그 정도는 그러니까 안전거리를 확보하겠다는 거지. 근데 안전거리를 얼마나 확보해야 되느냐? 라는 걸 고민했더니 그냥 지난 10번 거에서 그 평균 때렸겠죠. 그래, 그 5점이 나오니까 그냥 5% 정도 갑시다. 그렇다고 최대였던 10.4%를 확보한다는 건 말이 안 되는 거니까. 그리고 2.5는 뭔가 부족해. 그거는 가장 나이스한 경우였으니까. 그래서 5%를 확보해놓고 버티자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만든 안전거리인데 그냥 물가가 조금 빠진다고 해서 그냥 다시 인하로 갑시다. 우리 저금리로 다시 돌아가요라고 하기에는 연준 입장에서는 너무 아깝다라는 거죠. 이거 어떻게 올린 건데? 이 난리를 치면서 그리고 물가 때문에 다 죽는다고 분위기가 딱 연준의 편이 됐을 때 빡싹 올려놓은 건데 그게 이거잖아요. 이거. 이거를 그냥 쉽게 포기한다? 뭐 채권 시장은 좀 포기를 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은데 물론 채권 시장이 지나보면 다 맞았어요. 근데 연준은 좀 고집을 피우지 않을까? 왜? 지금 경기 침체는 일단 올려놓고 곧 죽을 것 같으면 보험성으로 한 번씩 낮춰가지고 그 마치 능지처참할 때 안 죽이고 기절하면 다시 살려가지고 고문하듯이 어떻게든 생명만 연장을 좀 일당을 해서 그러다가 진짜 죽을 것 같으면 그때 낮추면 되잖아. 그렇지 않겠어요? 지금 뭐 이렇게 바로 낮출 것 같으면 뭐하러 이렇게 올렸어? 그죠? 그래서 이제 일단 연준 입장에서도 다음 침체를 대비하기 위해서 최소한의 안전거리를 한 5% 정도는 확보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게 쉽게 무조건 5%를 밑으로는 죽어도 안 내린다 이건 아니겠지만 그렇게 쉽게 빨리 포기는 할 것 같지가 않고 적어도 이제 스스로가 생각했을 때도 이때는 금리를 낮춰도 뭐 물가를 자극하거나 뭐 이렇게 할 우려가 굉장히 꺼진 물도 다시 보자 해가지고 다 됐은 한 24년 뭐 2분기 뭐 그때나 되면 한번 이제 그때는 좀 진짜 고금리에 경제가 오래 노출돼 있으니까 진짜 힘들어질 수도 있잖아요. 그럴 때 이제 인하 사이클로 좀 가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일단은 좀 하고 있고
그래서 역으로 이래서 잘 포기도 안 하겠지만 더 이상 올릴 것도 없다. 왜? 평균만큼 올려놨잖아. 평균이 7%면 7%까지 어떻게든 뭐든 변명을 붙여가지고 갔겠죠. 근데 평균이 5.2라니까. 근데 지금 지금 이제 두 번 멈추면 딱 5에 끝나잖아요. 점도표 한번 봅시다. 점도표가 이게 5로 조금 넘어가요. 그죠? 이게 5인데 그 위의 점이 밑에 점보다 많으니까 지금 한 굳이 따지면 5.1보다 조금 더 높은 것 같은데 그게 딱 이게 재밌는 게 평균 5.2%인 거는 이건 과연 우연인가? 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채권 시장은 요렇게 뺄 거라고 생각을 하고 계신 것 같아요. 왜? 이대로 있다가는 경제가 작살나니까. 이렇게. 일단 뭐 그건 지나 보면 근데 전도표는 한 번도 맞춘 적이 없고 그 채권 시장의 수익률 5%는 늘 맞췄기 때문에 결국에는 근데 여기까지는 갈 것 같다. 근데 그때부터는 이제 연준의 마음인 거죠. 그래서 여기까지 왔으면 쉽게 내리지도 않지만 더 올리기도 힘들다. 왜? 더 한다는 것도 쉽지 않거든요. 왜? 뭐 꼭 6이 되고 7이 될 이유가 없어요. 물가 계속 올라가고 물가 안정 안 되면 계속 올려야 되는 거 아니야? 라고 하는데 이게 금리를 딱 인상했을 때 바로 영향을 받는 데가 있고 이것도 선행, 동행, 후행이 있을 거 아니겠습니까? 영향이 느린 데가 있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금리를 딱 올려놓고 좀 기다려보는 겁니다. 기다려보면 이 금리 인상의 긴축의 효과가 쫙 퍼져나가겠죠. 근데 퍼져나가는 것도 사실은 금리 올린 거랑 똑같죠. 영향을 안 받다가 받는 쪽들이 늘어나니까. 그러면 이 정도 금리를 올렸으면 좀 그냥 인하를 안 하고 가만 기다리고만 있어도 긴축 효과는 시장 저변으로 번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게 물가 상승을 굉장히 제약하고 물가를 짓누를 거기 때문에 더 이상 올린다는 것도 연준의 입장에서도 뭐 필요도 없고 그럴 의미도 없고 그러기에는 너무 많은 부담을 지게 되는데 대신 그렇다고 확 낮추기에는 여기까지 온 이유가 사라지는 거죠. 그래서 그냥 연준이 그냥 데이터 보고 하겠다 이런 거예요. 이제는 그냥 웬만하면 카드를 아끼면서 뭔가가 딱 나오면 그때 연고를 발라주고 뭐 이런 식으로 움직일 것 같다는 겁니다. 그럼 이 말은 뭐겠습니까? 지금까지 지난주 강의 때처럼 연준이 금리를 확 내려가지고 그냥 완화를 확 갔을 때 긴축해가지고 확 갔을 때 매크로 과잉의 시장은 이제 끝이다. 왜? 연준이 이제 움직일 일이 별로 없다라는 거죠.